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명은 했지만 지명은 아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정작 인사청문회 요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에 제출한 입장은 이건 그냥 말만 했을 뿐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겁니다. 대국민 발표까지 해놓고선 그냥 해본 소리라는 건가요? 발표는 했지만 절차는 멈추고 법적 효력은 없다며 헌재에는 각하를 주장하는 모습. 절차의 정당성과 법치주의를 누구보다 강조해야 할 위치에서 이게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인 걸까요? 국정공백을 막기 위한 지명이라면서 왜 정작 절차는 밟지 않는 걸까요? 헌재는 지금 이 지명이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명한 판단이 하루빨리 나와야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KGM 소식입니다. 최근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모드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도심 연비. 결론은 하이브리드, 성능은 전기차입니다. 실구매가 3,100만 원대부터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웰메이드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네, 대선 48일 전입니다. 4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의 농특산품과 로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령운전자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최근에 네. 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지금 네. 현황하고 원인을 먼저 좀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고령운전자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고령운전자들은 실제로 예전에 젊을 때 베테랑 운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운전을 할 때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시간이 지체되면 그게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OECD 선진국 중에서 교통사고나 사망자 수가 예전에는 최하위였어요. 네. 이 연간 10,000명이 사망자가 넘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연간 10,000명. 예. 그러다가 이제 5,000명 줄고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연간 2,600~700명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그래도 많네요. 2,600명. 아직 많습니다. 예. 아직 선진국 최고 수준 위쪽하고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이 상승하는 중에서도 매년 약 20%씩 증가하는 게 고령운전자 사고예요.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초고령 사회를 접어들면서 65세 이상이 국민 전체의 5분의 1, 20%가 넘어가는 시대가 되면서 고령자들의 층은 더 두터워지고 관련 사고는 급증하고 있고, 그렇다고 10년 전부터 이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고령사고, 운전자 사고가 생기면은요, 일단 급발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제가 급발진 연구회도 회장을 맡고 있지만은 실제로 급발진이 그렇게 자주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고가 생긴 다음에 면피로 급발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99%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고가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급증하고 있는 거는 좀 유심히 봐야 되고, 하나의 특성 중에서 이 고령자가 진입하는 게 65세이지 않습니까? 예. 65세만 되더라도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사고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65세 정도는? 예. 네네. 왜냐면 옛날로 따지면 젊은 세대 아니에요. 그렇죠. 심신이 건강하죠. 예. 근데 70세 돼서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75세가 넘어가면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 선진국도 그렇지만은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똑같이 취급을 해서 비율로 따지지만은 75세 이상을 별도로 또 분리하기도 해요. 아, 예. 75세가 급증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가 많이 들어가는 게 75세 이상 넘어서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다른 선진국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고민이 되는 게요. 예. 이 선진국 대비해서 고령자들의 취업 비율이 3배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65세 넘어서도 일들 많이 하시니까 일 많이 하시는 일 많이 거니까. 하시니까 또 운전도 많이 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어렵다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움직일수록 또 건강한 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실제로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가 많다는 뜻이어서 예.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여야 되는 숙제도 안고 있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고령 취업에 영향을 주면 또 안 된다는 거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어렵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이제 다 이게 고령화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예전에 많을 때는 연간 10,000명까지도 갔었는데 최근에는 뭐 2,600~700명으로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많다라는 거. 그리고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매년 20% 이상 급증하고 있는 이런 현황입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 정부도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내놓긴 하네요. 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라든지 네. 뭐 적성 검사 그 기간도 좀 단축하고 치매 검사 같은 것도 좀 실시를 하고요. 근데 네. 이게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거 뭐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벌써 10년 이상 이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해서 대책이 나왔지만은 운전면허 반납 제도도 평균 약 2.2%예요. 거의 반납 안 하는 거죠. 2.2%예요? 반납률이?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명 중에서 2명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왜냐면은 운전면허 반납제도 특히 이동권에 대한 것들은 헌법에 보장돼 있으니까 강제성을 띠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선진국도 함부로 도입을 못하는 건데 반납제도가 부산시부터 시작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초기에 교통카드 10만 원짜리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10만 원 처음에 반납을 할 때 교통카드 하나 가지고 반납은 안 하거든요. 예. 특히 읍면동 같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대중교통에 하루에 2번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비상시라든지 아프거나 이럴 때 그럼요. 위에서 면허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 있는 지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국내 전국 10여 개 지자체에서 100원 택시도 있거든요. 예. 100원 택시라는 것이 비상시에 택시 불러서 마음대로 타고요. 급하게. 그다음에 입증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지자체에서 돈을 대신 내줍니다. 내가 내는 돈은 100원만 내고 이렇게 맞습니다. 이용하는. 안 받으면 문제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원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2주 전에 그런 게 나왔어요. 어떤? 50만 원 주는 데가 나왔습니다. 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50만 원 주니까 예. 이 비율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혹시 기억? 어디인지 나십니까? 확인해봐야 되는데 한 예. 군데가 이 50만 원이 나왔어요. 50만 근데 원이면 이게요. 예. 비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지속성이 중요하지 이 50만 원 가지고 이거를 포기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령자분들 중에서 그 국가에서 주는 자격이나 면허 중에서 내 자존감 때문에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예. 면담을 통해서 예. 면허를 유지하지만은 이 운전하지 않는 면허증 유지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맞춤 전문의 쪽집게 이 반납제도도 활성화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일본 같은 데는요 운전면허 반납제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진행을 했지만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 연세 등분이 사실 때 불편한 거 없애기 위해서 그 은행 금리 저리로 한다든지 택배도 무료로 해주고요. 예. 다른 그 밖에 삶에 있어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해주는 거예요. 면허만 해주는 일본이. 예. 네네. 예. 왜냐하면 시골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벌써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 20년이 넘은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빈집도 많고 고독사도 급증하고 있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적성 검사하고 치매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한 명도 걸러지는 게 없어요. 아, 여기서 탈락하는 그게 사람이 없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자들 중에서 이 치매 유병률이 약 10%, 10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운전면허도 고령 운전자 면허 중에서 10명 중에 한 분은 걸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거의 제로입니다. 그 몇 달 전에 사고가 생긴 거 아실 거예요. 그 시장통으로 진입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는데 예. 운전자가 내려서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이고. 예, 그게 뭐냐 본인이 이 사고 운전에서 사고 난 거를 못하는 치매가 순간적으로 발병이 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서 심각하네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보자문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진행을 할 건데 국민 의료보험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의료 기록이 다 전산화돼 있잖아요, 국민들이. 예. 그 의료 기록과 운전면허를 연동을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아, 이것도 좋은 연동을 하면은 방법이네요. 예. 네, 그래서 치매 부분들을 유병률이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집중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자격이 안 되니까 박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부에서는 뭐 프라이버시, 뭐 개인정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아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 정책 연구를 통해서 아마 그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부분들 뭐 아까 안전운전 교육도 시키고 치매검사 뭐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밖에 선진국에서 입증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융합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2달 전에 예.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고령 운수 종사자 제도 강화하는 것은 발표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효과는, 강화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고령 운수 종사자 하면은 택시, 버스, 트럭 이거 65세 이상 운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이 제도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문직인데 예. 시험도요. 이 같은 문제 계속 내가지고 외워서 들어가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있어서 진단받은 진단서가 문제가 있게 나오면 이걸 없애버리고 다시 뜰 수가 있어요. 예. 계속 정상으로 나올 때까지. 아. 그러니까 지금 의료 고령운전 운수 종사자에 대한 제도가 유명무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강화하는 부분들은 시험 보는 횟수도 줄이고요. 그다음에 이 인지 기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은 뭐 3개 중에서 2개만 떨어져도 아예 재심을 못 보게 한다든지 이런 1년 후에 보게 한다든지 이런 기술 강화에 대한 것들 저도 자문회에 들어가서 강화를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부터 먼저 강화를 하고 이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지금 좋은 제도가 많이 있으니까 몇 가지 부분들을 조합을 하면은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본 얘기를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네.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고령자용 차량의 그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라는 거 그 일본에서 네. 지금 많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것도 좀 작년에 우리나라 좀 정부장- 들여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 작년에 정부 자문해주면서 제가 칼럼이나 방송에서 굉장히 얘기 많이 하면서 예. 부각이 많이 됐는데 예. 일본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요. 예. 일본이 12년 정도 됐어요. 도입한 지. 예. 고령 운전자 차량에 지금 현재 80%까지 장착돼 있는데 이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는 일반인이나 아니면 초보 운전자도 실수를 많이 저지른 것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라 생각하고 가속 페달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장치가 장착돼 있으면은 앞뒤에 사람이 있거나 누가 장애물이 있으면은 이 가속 페달 밟아도 계기판이 번쩍거리면서 차가 안 나갑니다. 야, 그러니까 사고를 이런 미연에 장치가 방지해주는 있어요? 장치죠.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실제로. 왜? 국내에서는 없기 때문에요. 아, 우리나라 아예 국내에서는 없습니까? 이게? 양산 모델에 예. 신형 신차에다가 장착되는 거 딱 한 가지 기종이 있는데 예. 문제는 애프터마켓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연동을 해서 대기업과 같이 개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운전자 차량이 노후화된 차량이 많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런 차량에 80%까지 장착을 했더니요. 얼마큼 효과가 좋냐. 일본 고령운전자 사고의 45%가 줄었어. 이거 하나로. 이야, 참, 예. 2건 중에 1건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거 도입하려고 작년에 여러 번 얘기했더니 지자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예. 뭐냐면은 이거 우리 보조금 줄 거 일본식으로 반을 주겠다. 우리가 예. 장착비 한 40만 원인데 20만 원 주겠다. 그럼 개인이 15만 원, 20만 원이면 장착하거든요. 이거 장착비가 40만 원밖에 안 됩니까? 40만 원, 50만 원인데 반을 일본은 주고 있어요. 반 그러니까 이상은요. 20만 원이면 근데 장착할 수 있는데. 예, 그 준비가 돼 있는데 알아봤더니 예. 업체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왜? 이게 개발된 업체가 없어요. 이게 뚝딱하고 하늘에 떨어지는 장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개발이 어렵지는 않은데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인증 제도를 통해서 본격 개발하고 있는데 좀 더 저는 그러거든요.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서니까 예. 위원회를 만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기업 제작사도 들어오고 요거 의지를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몇 군데 들어와서 일본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위원회에서 오픈 정보 오픈해도 되는 거 또 촉진시켜서 인증 기준 다 만들면은
신속하게 우리가 빨리 개발하고 보급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하나도 위원회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러다 근데 보니까 그냥- 이게 지금 일본에 이렇게 좀 보편화돼 있는데 이 네. 방지 장치가 이걸 좀 근데 이 일본에서 좀 장치를- 수입해서 좀 쓰는 근데 그게 안 방법 돼요.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 차들만 다 됩니다. 안에 일본 차의 시스템에 맞춰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내에서 가지고 들어와도 맞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시스템은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이 기술이 글로벌 선진국이 된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스템이 비슷한 게 많아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두세 가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네. 또 중소기업 몇 군데에다가 촉진도 시키고 있어요. 이걸 빨리 개발하면은 예. 보존도 나오고 비즈니스도 되면서 사고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작년에 이 용역이 끝난 게 하나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건부 면허. 예. 네. 조건부 면허가 뭐 낮에만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낮에만 하거나 아니면 고속도로 같이 고속도로 국도만 하고 국도. 속도 빠른데 진입 안 한다든지 예. 이게 북미 쪽에서 많이 해요. 예. 근데 이거를 함부로 정부에서 얘기했다가 그때 난리가 났던 게 고령 운전자들의 조건부 면허 얘기했더니 예. 아까 취업 비율이 3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바꿨는데 물론 와전된 건데 고위험군이죠. 예. 네, 고위험군의 조건부 면허를 이제 하는 건데 북미나 이런 데는 자진 조건부 면허를 해요. 왜냐면은 운전자 분이 나는 밤눈이 좀 어두워서 낮에만 운전하겠다. 낮에만 운전하는 면허증 줘. 이렇게 요구를 해서 예. 자진 조건부 면허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 75세 넘어서 사고가 급증할 때 적용을 많이 하는 거지 65세부터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연령을 65세부터로 하지 말고 75세부터 뭐 조건부 면허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좋죠. 정부에서도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몇 달 내로 아마 이런 종합대책이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올 때 한국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취업에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예. 그리고 쪽집게를 잘 걸러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뉴질랜드식으로 80세 이상 넣으면은 운전면허 박탈하거나 이거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입증된 모델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융합적으로 한국형에 적용을 해서 실제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라디오. 네, 6시 25분 2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자체마다 지역 농특산물과 지역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상주시는 오는 주말에 서울 영등포에서 열리는 제124회 연결되는 시장 상주편에 참가해서 지역 브랜드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죠. 상주시 유통마케팅과의 류수민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류수민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겠네요. 예. 자, 이번 주말에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제124회 연결되는 시장 상주편 행사에 이제 참가한다는 소식인데, 자,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하고 뭐 목적은 무엇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 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상주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이나 브랜드 제품을 도시 소비자에게 알릴 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접하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 자,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상주의 농특산물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로컬 브랜드는 어떤 건지, 그리고 이들이 가진 특징이나 매력은 무엇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농특산물 업체로 표고버섯과 표고버섯 칼국수를 판매하는 백두표고, 그리고 이제 밀키트로 이제 돼지 표고 짜글이찌개를 가지고 만복과 해월농원, 샤인머스켓으로 음료나 식초 같은 가공품을 판매하는 샤인프레시, 그리고 바질 막걸리로 너드 브루어리, 그 상주 꽃감 판매 및 홍보의 노음산 옛날 할매 꽃감, 포도 브랜디 와인을 판매할 젤코바 와이너리가 있고요. 예. 로컬 브랜드 업체로는 제철 특산물을 이용하여 디저트를 만드는 하원 베이커리, 예. 그리고 상주 함창 지역의 고유자원 명주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는 명주정원, 예. 그리고 디자인 소품, 패브릭류 같은 것을 판매하는 무늬무늬, 상주 꽃감을 활용한 퓨전 디저트 꽃감 샌드 등을 판매하는 고요 커피바, 그리고 레시 커피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 참여하는 업체들 모두 다 소개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네, 네. 11개 업체. 아, 모두 11개 업체가 네. 되겠군요. 농특산물 업체가 있고, 로컬 브랜드 업체, 이렇게. 네. 네, 한 5가지씩 이렇게 각각 있어서 모두 11개 업체가 참여한다 하는 말씀이시고. 자, 서울 도심입니다. 이제 영등포면. 특히 또 유동 인구가 많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주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가요? 먼저 이제 상주하면 꽃감의 본고장이라는 타이틀을 활용해서 예. 타 지역과 좀 차별화되는 전통과 품질을 강조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곶감, 포도, 와인, 가공품을 활용한 시식 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인양품 감성에 맞춘 미니멀하고 감각적인 상주 로컬 제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통과 품질 강조하고 시식 행사도 하고, 무인양품 감성에 맞추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무인양품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인양품이 예. 이게 생활 잡화 브랜드인데. 아, 생활 잡화 브랜드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타임스퀘어 안에 있는 생활 잡화 브랜드인데, 이제 지역 사회와 상생을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종종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상주 지역의 생산자들에게 이번 행사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나 또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도시 프리미엄 유통 채널을 경험하게 되고 상주 생산자에게는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제 판로를 다각화를 실현할 첫걸음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유통 단계를 줄이고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가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을 것이고, 그렇죠. 또한 이번 홍보로 소비자와 연결된 지속적인 온라인 주문 연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무인양품과 같은 이런 대형 브랜드와의 협업이 지역 농산물 유통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방식의 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이런 브랜드와의 협업은 상주 농산물의 이미지까지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무인 양품을 비롯해서 지역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브랜드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주 농산물의 품질과 로컬 브랜드 스토리를 도시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이게 무인 양품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가 보네요. 저만 몰랐던 것 같은데. 네. 이거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업체인가요? 그렇죠. 이게 뭐 백화점 내에 예.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 그랬군요. 네. 예. 네. 제가 이렇게 지식이 짧았습니다. 오늘부터 기억을 해야겠네요. 서울 수도권에 좀 많이 입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행사 이후에도 상주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나 지원 정책을 갖고 계신지요? 서울 수도권 주요 소비자에게 정기 팝업 행사나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거고요. 네. 그리고 무인양품 외에도 백화점, 공공기관 연계 행사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간 브랜드와 협업하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을 동시에 확대해서 상주 농특산물 및 로컬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유통 활성화에 힘쓰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마지막으로 상주의 농특산물을 아직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상주는 정성으로 말린 꽃감, 그리고 달콤한 상주배, 사과, 포도. 상주는 그저 농업의 도시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먹거리의 고장입니다. 한번 맛보면 기억에 남고 두 번 만나면 찾게 되는 상주만의 특별한 자연의 선물을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말에 있는 이 행사 성황리에 잘 끝나길 바라고요. 도움 말씀도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유통마케팅과의 류수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네.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그동안에 왜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해서 지금 논란이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뭐 안가회동 또 내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여기 굉장히 시끌시끌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가처분을 인용을 했네요. 그러니까 재판관 2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었는데 이걸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임명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2명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됐다는 거 속보를 좀 알려드립니다. 예. 네. 이완규, 함상훈 2명에 대한 임명은 지금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거.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뭐 판결이 났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제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법에 근거해서 오늘 또 판결문에 가처분 내용이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2달이 채 안 돼서 새 대통령이 결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이 권한은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결정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뭐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우선적으로는 여기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 또 시기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 채 이제 한 50년 지나면은 대통령이 결정된다면 그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그렇죠. 마땅하다라는 판결을
또 내려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이게 또 대통령 몫의 그 3명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국회 몫이라든지 뭐 대법관 몫이었다면 그냥 뭐 동의만 해주면 되니까 그거는 또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네. 이건 적극적인 그 행사가 되니까 예. 그동안 그 문제가 많았고 또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예. 판결이 이렇게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죠. 이제 조기 대선 시즌에 이제 완전히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로 이제 4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렇습니다. 자, 대선 양자 대결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거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조사가 가장 또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또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장경제신문 의뢰로 리서치 미인이 지난 11일, 12일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이고요. 예. 이 조사에서 이제 이른바 3자 대결을 가상 결과로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3자 대결이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제 3자 후보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들어가거든요. 예.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자, 한덕수 후보가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이재명 47.3%, 한덕수 36.3, 이준석 5.5. 자, 김문수 후보가 그래요?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재명 47.2, 김문수 33.1, 이준석 5.7. 자, 홍준표 후보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재명 47.4, 홍준표 27.2, 이준석 5.2. 자,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재명 46.9, 한동훈 22.3, 이준석 6.2.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46 또는 47로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준석은 5에서 6으로 나옵니다. 예. 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중요한데 예. 한동훈 후보가 22.3%로 가장 낮았고 한덕수 후보가 36.3%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가장 좁혀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오늘 아주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한덕수 총리 요즘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확실히 답을 안 하는데 이 정도 나오면 뭐 100%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나간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하고. 방금 전에 우리 또 허한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물론 이것이 명분이 된다라는 것은 전체 유권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민주당과 또 갈등을 빚었던 부분이 바로 이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가처분 인용이 되면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유권자가 바라보는 시각을 떠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아직까지도 안 나간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출마 명분을 쌓고 있다면 그중에 또 하나로 작동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야, 이건 좀 놀라운 결과인데요. 이제 3자 대결 소개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와 누가 붙을 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까? 한덕수 대행이 36.3, 김문수 전 장관이 32.1, 33.1입니다. 33.1, 홍준표 27.2, 한동훈 22.3 이렇게 나왔다는 거. 어쨌든 보수 후보 중에서는 지금 그 보수 후보 중에서는 1등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가상 대결을 했을 때 한동훈 후보는 20%대 초반인데 한덕수 후보는 같은 한시지만 한덕수 후보는 36.3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서도 한덕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는 또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를 놓고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 숫자상으로 놓게 나온 것이거든요. 숫자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허앵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지율의 장사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도 출마해 볼까? 출마해도 되나 해서 출마해 볼까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거의 100%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조원 CNI 그 조사가 하나 더 있는데 저도 이걸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023명 조사한 건데 그 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가 이거 아마 소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이 보수 맞습니다. 후보 네, 적합도 조사 보니까 한덕수 29.6, 김문수 21.5, 한동훈 14.1, 홍준표 10.9, 나경원 7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가장 높죠.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시장 경제 리서치 밈 조사뿐만 아니라 여기 조사에서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되면은, CNI 조사가 무선 자동 응답 조사 결과인데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 지금 한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게 맞느냐, 그 말도 안 된다, 뭐 탄핵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건 뭐 시중에서 다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데이터 분석 시간까지도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오직 수치니까요. 수치만 놓고 보면 화행컨님 말씀대로 조원 CNI 또 리서치민의 결과를 보면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희망 회로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망 회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 그 후보들 지금 오늘 저 8명으로 추려졌는데 그 주요 후보들 보면 뭐 홍준표부터 해서 뭐 한동훈 뭐 김문수 등등 이 나머지 후보들이 좀 힘 빠지는 그런 결과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렇죠. 경선 뭐 힘들게 8명에서 뭐 4명 추리고 2명 추리고 나중에 1명 추려서 올라가 봐야 나중에 무소속으로 한덕수가 나와서 여기서 단일화해서 한덕수가 최종 후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허영구 말씀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선을 긋고 싶은데 또 이렇게 지지층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 후보자들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선을 긋지 않고 보수로 넓혀서 보수로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서 누가 가장 적합하냐 물어봤더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또 결과를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경선 흥행에 이 찬물을 끼얹는 상황을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승전을 2번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UEL 또 유럽 이 경기에서 결승전을 한 번만 치러야 되는데 2번 치러야 된다 그러면 선수들이 맥 빠지죠. 자, 그런데요. 이거 사실 글쎄요. 뭐 한덕수 총리가 이거 뭐 싫어할 내용이긴 하겠지만 사실 한덕수 대행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란 뭐 혐의 뭐 관여해서 뭐 수사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 정권 내내 총리로서 저 취임할 때부터 계속 총리잖아요. 한 번도 안 변하고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 계엄 때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사퇴를 했어야 될 인물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다음 대선에 후보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비판 이거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화행크께서 오늘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후보들도 그렇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후보들을 떠올리면 다 생각나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만 묘한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떠올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름을 떠올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다른 대통령이 등장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면은 이 지지율이 급반등하기 시작한 게 지난 10일경이거든요. 10일경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단 하나의 기사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중앙일보가 그 기사 정보는 어디서 얻었냐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안 해요. 미스터 한. 대선 출마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 안 됐다. 그런 다음에 이른바 뭐 영어 운운했거든요. 물론 이 영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론에서의 시각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간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덕수, 윤석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한덕수 트럼프로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또 프레임 전환. 예. 이 프레임 전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당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수없는 질문을 받을 겁니다. 실제 그렇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가기를 결정한다더라도 엄청나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비판을 받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유권자들이 탄핵과 내란의 질문으로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벗어나서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결과가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를 생각하고 상호간세를 생각하고 미국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지지율의 급상승은 부각은 그렇게밖에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대행이 이제 트럼프를 좀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프레임 전환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또 한편에서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랑 자꾸 뭐 원스톱 쇼핑 얘기도 나오고요. 뭐 미국하고 뭐 관세 등등 뭐 여러 막 협상하려고 한다 지금. 그래서 본인의 이제 치적을 쌓아서 이제 대권 도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지금 대행 신분에다가 한 달 반 후에는 또 새 대통령이 나오는데 덜컥 뭐 미국하고 뭐 어떤 뭐 협상 뭐 조약 같은 거 체결을 해서 다음 정권에서 또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거 또 뭐 괜히 사고 쳐놓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책임도 못 질 지금 위치인데, 대행의 위치에서. 지금 일종의 두 개의 시선이 작동하는 거죠. 하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이완규, 함상훈 지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도층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가처분, 임명해서는 지명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이것이 받아들여서 인용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명 당장 임명하지 못하게 됐는데 다른 건 이제 경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극도로 반발하는 부분. 왜 당신이 협상을 하려고 하냐? 다음 대통령이 협상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워낙 오랫동안 이제 이 협상과 또 대미 무역 또 경제 이런 부분에 주밀해서였고 관여를 해왔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층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좀 잘 아는 전문가가 또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하여튼 유권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이게 지속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치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다음 주인가 또 방미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에센트 재무장관하고 한국을 비롯한 5개 국가를 먼저 협상하겠다는데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국민 여론을 봐도 그렇게 말리는 또 양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가장 부각시키고 있는 또 떠오르게 하는 한덕수 블랙홀을 만든 결정적인 이유인데 얼마나 이게 지속될지 또 어느 순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선언을 하게 될지 출마인지 불출마인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또 그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세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게 트럼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서서 자꾸 급한 건, 마음 급한 건 트럼프인데, 우리가 흔히 왜 호구 잡힌다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섣불리 먼저 뭐 이렇게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일본도 지금 한 발 뺐잖아요. 그 일본 총리가 최대한 늦게 하겠다. 괜히 덜커덕 뭔가 또 체결할까봐 그게 겁나서 지금 걱정이 돼서 지금 드린 말씀이었고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서느냐. 아직 이제는 뭐 50일도 채 남지 않은 권한대행이.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가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지금 또 하는 게 어떠냐는 인식.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으로 가보죠. 일단 뭐 8명으로 추려졌는데 일단 11명에서 8명으로 오늘 이제 추려졌고 그다음에 이제 22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여기서 이제 4명으로 이제 추리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관심이 가는 게 과연 1등 누가 할까? 요것도 궁금하지만 4등 과연 누가 할까? 이거거든요.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우리 저 예리한 촉을 좀 발동해 보시죠, 우리 소장님. 예. 일단은 저는 데이터를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종합적으로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포를 보면 대체로 선두 경쟁은 김문수, 홍준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4명에도 들어가지만 4명 4인방에도 선택이 되겠지만은 결국 조금 앞서고 있는 쪽은 김문수 후보. 지금 그래도 선두권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은 홍준표 후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인 경우에는 1위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그래도 4명 안에는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한 자리가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나경원이냐 안철수인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한 발짝 먼저 딛고 있는 사람은 나경원이다. 왜 그러냐면 나경원. 대체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성향이거든요. 한 4분의 3 정도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사람들의 4분의 3은 탄핵 반대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반탄. 그러면 결국 4분의 1이 이제 탄핵 찬성 쪽이라면 이 4분의 1 공간은 이미 한동훈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이제 오세훈 시장도 불출마를 했지만 조금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더 이제 이 경선 날짜에 가까워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근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탄핵 반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건 뭐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경원 후보가 지금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때리면서 여기에 이제 자기 자리 하나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전략을 진짜 드럼통에도 들어갔잖아요. 나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드럼통. 드럼통에도 들어가는 신세계죠. 신세계가 아니라 4세계, 4개의 세계에 나를 좀 집어넣어달라. 그런 이제 드럼통의 의미가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약간 안철수 후보의 전략을 좀 지적할 수 없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때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탄핵 찬성 쪽이니까 한동훈 후보를 때려서 그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들어야지 생각하는데 이 공간은 전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이 이 4명 선정의 이 기준이거든요.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입지는 한동훈을 때려봐야 어차피 그 공간은 안 나온다는 점에서 물론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한 반발짝 또는 많으면 한 발짝 조금 더 앞서 디디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좀 더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한 30초 남았는데요. 이 드럼통 사진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 뭐 그러면서 굴복하지 않겠다. 그런데 뭐 좀 이해가 저는 좀 안 가서 그런데 뭐 어떻게 보셨어요? 해석을 하셨어요? 이 사진을? 저는 전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윤심 경선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4명에 포함이 선택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더 강성으로 또 더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내 자리를 한 자리를 만들겠다는 그 전략으로 봅니다. 이른바 드럼통 전략이 맞아 떨어질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도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주목도를 높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